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이 너무 어려웠다. 설명 더 듣고 싶다. 방송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아요. FOMC 회의 관련해서 금리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 주력주의 기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 BNC 일동제약 이런 종목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봐야 될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LX 세미콘에 대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고 당장 목요일부터 여러분들 계좌에 좋은 수익 가져가시죠. 자,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접속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점진적으로 더 들어오시겠죠. 첫 스타트 부분에 이번 주는 희한하게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상한가 종목을 다 잡아냈습니다. 상상상 한번 할게요. 자, 이쪽 화면 보면서 위에다 써드립니다. 자, 목요일에도 상한가 잡게 해주세요. 월요일 날 상한가 하나, 화요일 날 상한가 하나, 수요일 날 상한가 두 종목. 그렇게 해서 상상. 출석 체크 쫙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꺼주고 가세요. 네. 상상. 능동적으로. 저 물 한 모금 마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상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고 오늘은 진짜 기대가 돼요. 상한가 종목도 있고요. 주력주도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도 그닥이란 표현 자체가 아니죠. 월등하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장입니다. FOMC 회의가 잘 마무리되고 회의 이후에 흐르면서 긍정적인 추이 추세 부분의 흐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자, 상상 갑니다. 상상 우리 정석순 선생님 상상상, 오베론 선생님, 오뚜기 선생님 상상 와우 좋습니다. 상상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인원 더 들어오시는데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 상상 능동적으로도 올려주시고 아시겠죠? 제가 어제 오죽하면 방송을 쉬었겠어요. 당연히 VVIP 유료 방은 진행을 했죠. 근데 장 마감 이후에 도저히 목이 안 좋아서 어지간해서는 저도 병원을 안 가는데 병원을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받은 거죠. 약을 받아서 그냥 막 집어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약을 먹으러 그랬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먹고 보는 거야. 약부터 먹고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 목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악을 쓰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목이 트여서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방송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신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방송 시간 아주 길게 늘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 기준은 지금 유럽 쪽에서는 혼조세 소폭의 강세의 기준이 놓여져 있고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금 좀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개장 전의 기준에서도 약보합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고 테슬라가 조금 밀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심적인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일단 지금의 기준은 보합이에요. 보합. 자,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도 같이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흐름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현재로서는 또 이슈가 돼 있으니까. 지난 12월 3일 날 이제 비트코인이 20%의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흐름인데 오늘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6천만 원 수준의 공방, 5,900만 원대 후반.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만약에 6천만 원을 다시금 넘겨놓으면 일단은 관련 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 뭐 게임 업체부터 엔터주들 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코인주들 이런 쪽의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바닥 다지고 위로 거기에 거래대금이 앞전에 흘러갔던 변동성을 줬던 거래대금이 나와준다면 엄청난 강세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주도주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원래 그대로인데 테마주들의 기준에서 바뀌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 두산중공업의 폭발적인 시세. 그러고 나서 뭐 7월, 특히 이제 8월 달 기준이죠. 8월 달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어마어마한 폭등. 여기에 이제 뭐 신규 상장주 카카오뱅크 그리고 8월, 9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뭐가 움직여요? 7, 8, 9 해가지고 에코프로 기업 분할 속에서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 300%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9월, 10월 뭐 해서 2차 전지 그죠?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LNF까지 그리고 또 뭐 여러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뭐 여러 업체들 그리고 10월부터 뭐 8월, 9월부터죠. 사실 9월, 10월, 11월 뭐 이런 기준에서 게임주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의 기준, 11월, 11월의 기준 순환적으로 순차적인 기준에서 뭐 코인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종목군들, 업종군들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가 IT. 최근 들어서도 이제 IT의 기준이 좀 더 강세를 띠는데 IT 뭐 장비 부품 업체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까지도 그래서 뭐 전부 거기에 반도체 쪽에 종목군들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급이 일단 뭐 월등히 개선돼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 그 직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든 뭐 전달이 안 됐으면 내일 다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담당자는 이쪽에 지금 화면이 좀 많이 어둡죠. 나중에 촬영하고 이제 보정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쓸 때에도 전자칠판의 화면이 좀 어두워요. 팍스형제 TV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녹화해서 타사에 또 송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사에 송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 담당 직원분은 이거 좀 개선될 수 있게끔 모르겠으면 이 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AS를 받든 그렇게 진행을 꼭 해주십시오.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자, 미국 쪽의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오늘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황 부분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 6일 날 학생제 TV의 시황이었나요? 그리고 하여간에 6일 그리고 우리가 13일 이게 둘 다 월요일입니다. 이 두 날짜의 시황 부분을 지금 한번 노란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6일 날 거 우리가 올리던 게 팍스 거였나요? 13일이 팍스 거였나? 하여간에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황 설명을 이제 깊이 있게 해드린 그 내용을 또 올려드릴 거고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금의 기준을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2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10시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시 방송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는 그 야간 방송하고 전체 방송을 다시 한번 방송국하고 뭐 트러블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뭐 2시간 타임을 방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시황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 또 종목 2부 타임에 종목을 해드리든지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이 경제 지표 물가 상승률 지금 뭐 연준이 2%로 기준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뭐 6.2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 폭락이 나와 있을 때 그러지 않아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돼 있어서 경기 개선이 나타나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충분히 현재로서는 잡힐 수 있다라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계속 뿌린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표를 4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우리 이제 직원분들은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갖고 나가든 안 갖고 나가든 인력이 뭐 충분히 지금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날 기준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쓰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21년 12월 03일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미국의 21년 12월 03일 기준에 미국의 경제 지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일 날짜에 발표된 금요일 날짜, 3일 날짜에 발표된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올려드린 동영상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굵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이 아닌 비농업. 예전엔 농업이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장 중요했던 거고 나머지 비농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농업 분야 전체를 놓고 이제 그 고용자 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간 단위도 있고 또 주간 단위 뭐 실업수당 신청 그 건수 보는 것도 있고 고용 지표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월 단위로 나오는 이 고용 지수 지표가 예상치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10만 명 단위. 예? 그러니까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 50만 명, 뭐 90만 명도 될 수 있고 많을 때가 이제 뭐 100만 명 단위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을 뭐 6자리 숫자를 어떻게 맞춰? 못 맞히지. 어떻게 맞춰? 딱 맞추는 그런 적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못 맞춰요. 어차피 예상치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냐. 그리고 전월 대비 개선됐냐 개선이 안 됐냐 뭐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상치 54만 명 정도를 뭐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좀 부합하지 못하게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죠. 근데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면 뭐냐면 경기가 둔화돼서 조정을 받는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이러면 못 사는 거죠. 내 인건비는 그대로야. 돈도 잘 안 벌려. 힘들어 죽겠어. 근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뿌려대면서라도 경기를 살려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안 들어가게끔.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뿌리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만큼 경제 성장률을 잡아 끌어줘야 된다. 이 기준을 병행을 하니까 각국의 중앙정부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지표가 안 좋은데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둔화됐어? 그래서 조정받은 거야. 그럼 이건 심각한 거야. 이해되세요? 경기가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예상치를 너무 하회를 했어. 야, 이거 경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경기가 지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지표가 안 좋아 조정을 받아. 일시적입니다가 아니라 일시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표가 진짜 안 좋아. 그래 조정을 받아. 그럼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표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했겠죠. 윤정두가.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야 지표가 안 좋아서 조정받은 거잖아. 와 미국장 그때 급락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는 안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상상을 또 초월하게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을 4.6으로 이전에 기준이 잡혀 있는데 4.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5인가 그럴 거예요. 4.5, 4.6. 근데 실업률이 뚝 떨어져서 이야 고용이 좋구나.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용을 많이 했구나. 다만 이 고용자 지수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와 되게 좋구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FOMC 회의가 끝나고 4월 FOMC가 끝나고 뒷부분에 나와요. 보여드릴 거예요. 4월 FOMC가 끝나고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뭐 자세히
뒷부분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고 4월에 하여간 FOMC 끝나고 5월 달에 옐런 전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죠 지금. 옐런 전 의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야 이제는 테이퍼링 단행해도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막 공격을 하죠. 야당이나 이런 쪽이. 아니 독립부서에서 할 일을 파월 의장이 있는데 지금의 재무장관이 왜 정부 관계자가 그런 코멘트를 하냐. 이거는 간섭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옐런 의장이 총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예상했던 고용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라기보다는 예상치에 부합을 못하고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돼서 나왔습니다.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반등이 나옵니다. 왜 반등이 나오냐면은 반등이 나온 이유가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시장이 강세를 떼서 지표가 안 좋은데 긴축을 좀 천천히 할 수 있겠구나. 야 테이퍼링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송 나와서 사람들이 와 테이퍼링 긴축의 우려감이 사라졌어요. 와 대박 났어요. 이 바보들도 아니고 긴축을 한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와 일시적인 반등이 탁 나오니까 아침 기사 내용부터 해서 방송 나온 모든 사람들이 와 지표가 안 좋아서요. 테이퍼링 이제 안 해도 돼요. 물 건너갔어요. 한참 뒤에 할 거예요. 아니야. 바로 그냥 옐런 장관이 다시 나온다.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제 재무장관이 다시 탁 나서 이거 절대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고용지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아니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기가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경기가 진짜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응? 지금의 조정은 경기가 안 좋아서의 조정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 하니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지. 그 차익 실현 욕구가 막 폭락으로 연동된 그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5월에 그래서 그 흐름에 5월, 6월입니다. 6월 초죠. 제가 5월이라는데 6월 초입니다. 6월 초. 그렇게 해서 6월 초에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나서 적극적으로 야 아니야 경기 굉장히 좋아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시장은 조정을 받아요. 살짝 돌려놨던 거를 조정을 더 크게 받습니다. 야 그럼 결국 테이퍼링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응? 근데 그게 하락 추세로 연동됐냐 아니라니까요. 지속 강세 왜? 경기가 살아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기준에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 대비 실업률이 월등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지표, 실질 지표가 또 나오는데 비제조업 PMI 그렇게 해서 ISM이 이제 발표한 비제조업 PMI가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50 넘기는 확장 국면이 지속이 돼 왔었고 69.1은 전월에 66.7도 사상 최대치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다만 이제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이게 70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아우 70까지는 일단 아니다. 너무 가파라도 이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됐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확장 국면, 경기가 굉장히 확장됐구나라는 국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3일이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10일 날에 미국 증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3일 날에 금요일 날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거죠. 경기가 좋아져 긴축에 대한 우려감.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윤정두가 VVIP 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장은 빠졌지만 거기에 연동돼서 국내 증시가 밀릴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겠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호재인 겁니다. 라고 금리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누가 제 얘기 하나 봐요. 기관지료.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날 0.9%뿐이 안 밀려요. 0.9. 그러고 나서 0.9 밀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상당히 강세 보합으로 끝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그게 이제 시장 흐름 잘 보고 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 흐름 잘 보고 대처의 기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13일 날 기준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10일 날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0일 날 나온 내용도 3일 날 그 비트코인이 또 20% 급락을 했어요. 그 급락의 이유 아시는 거죠? 긴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10일 날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8 그리고 같은 기간 대비해서 6.8.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단위 기준에서의 상승률이 7.0 마지노선은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부합했다. 뭐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에 부합하게 나왔다. 근데 이게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거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돈도 이제는 사용하게 됐더라. 맨 처음에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돈은 무지하게 뿌렸는데 오히려 돈은 뿌렸지만 결제 대금만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비는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습니다. 돈만 뿌리고 소비가 제한적이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표가 개선돼 있다는 건 소비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서 경기의 확장이냐 아니냐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고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CPI가 있습니다. 그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쪽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지표들이 월요일 기준에서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기준, 우리나라 기준 수요일,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는 화요일, 14일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뭐 채권 시장 기준에서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뭐 이슈도 있었고 외환 시장의 기준도 달러의 강세. 근데 추세범위 전체 추세를 놓고 볼 땐 달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약세입니다. 강세를 띨 땐 100을 넘긴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약세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슈가 되면 외환시장 이슈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PPI가 사상 최대치. 소비자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생산자의 물가 지수도 올라가죠. 원재료 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돈이 풀려 있으면서 모든 게 올라간다.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면 안 되니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산업이 바뀌면서 누구는 잘 나가게 되고 누구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업을 하는 쪽은 성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어렵단 말이죠. 따라갈 수 없는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죠. 또 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이 받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규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금의 효과 부분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면서 화폐로 잡아낼 수 있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상품의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이게 적절하게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움직여야지 1인당 소액이다라고 해서 내가 받을 때 체감 온도는 소액이야. 근데 물가는 더 올라.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면 벌써 시장이 깨져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를 띠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강세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갈 거냐 했을 때 윤정도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갈 거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갈 거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라는 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 휘어지더라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글로벌 전체가. 이머징 마켓 이상 쪽은.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훼손되고요. 그리고 좋은 업체는 남아있는데 안 좋은 업체는 퇴출을 시키죠. 또 새로 들어오고 좋은 업체는 남아있고 안 좋은 업체는 퇴출이 되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훼손이 되고. 여러분들 그 소시 쪽에 드시든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 다르죠. 지금처럼 이렇게 띵동댕 소리 나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함께 갑시다요. 함께 갑시다. 윤정두랑 함께 가고 싶어. 시황 하나만 제대로 봐도 주도 포트폴리오를 잘 잡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지금 보세요.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변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이 일시적인 차익 실현 요건은 있었는데 폭락의 기준으로 연동된 적은 없다. 그잖아요. 추세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12월 FOMC 회의, 1년에 8번 열리는 이런 회의가 매번 열릴 때마다 뭐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매번 풋상품을 사면 되죠. 근데 이것도 뒷부분에 보여드릴 거예요. FOMC 회의 전에 이번에는 조정이잖아요. 11월에는 3대 지수 모두 초강세야. 11월에는 초강세였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때요? 좋게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이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가 눌림폭이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지수가 눌림폭은 나왔는데 개파락 이후에 도지로 끝났어요. 다. 근데 기술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양선 도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양선. 지금은 아직 이제 뭐 FOMC 마감 전이니까 혼조세의 기준이지만 뭐 미국 그 기준에 FOMC 회의 끝나는 수요일 기준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그리고 단기적인 강세 이것만 볼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세 볼 거 아니에요? 추세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뭐 예측 범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범위보다 하회가 돼서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시적이어야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표가 좋아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눌리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긴축을 좀 해주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좀 둔화될 수 있죠. 너무 가파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체에서 살짝 이제 둔화가 되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거죠,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표들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소매가 이제 증가했느냐, 증가했느냐 이런 부분들 경기가 계속 살아나서 지갑을 계속 여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죠. 그럼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의 시황 변동성 부분은 월봉 차트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지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1년 내내 당하셨잖아요. 올해 1년 내내 미국장이 빠졌습니까? 신고가 랠리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 빠졌습니까? 에이, 우리나라만 뭐 올해 저점을 한번 살짝 이탈시킨 거지. 대신에 11월, 12월 달에 어마어마했잖아요. 10월 말에 2200에서 그냥 시장 막 깨져 내려간다고 했던 게 3300 간 거예요. 그 3300 간 상태에서 눌림목 나온 건데 그거를 나는 1월부터 매매했으니까 과하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보시면 어떤 분들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정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이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이잖아요. 내가 1,000,000원어치 샀어. 근데 2,000,000원 돼 있잖아. 여기서부터 밀리면은 이걸 손실이라고 표현해요.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손실이 아니잖아요. 수익이잖아 아직도. 그런데도 여기서부터만 따져. 나는 윤정도를 이때 알게 됐어. 이때 알게 돼서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뭔 손실이야. 시장 밀린 건 생각 안 하나.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윤정도를 혼내시고 그 다음 보면은 다시 이게 돌려져서 내 계좌에 수익이 날 것이냐를 보셔야지. 시장은 빠지는데 내 종목은 갈 수 있다? 그런 마케팅 많잖아요. 시장 빠지니까 2,820까지 내려왔어요. 11월 말일 날. 그랬더니 12월 달에 2,700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7만 원 이탈됐으니 6만 원까지 밀린다. 삼성전자 6만 원 밀리면 시장 지수 얼마야? 2,700이 아니라 얼마? 2,200 내려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기전자 업종이 동반적으로 밀리죠? 그게 34%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쟤는 6만 원까지 빠지고 시장은 뭐 2,700이래. 수치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내 종목 사라 이거야. 안 되지.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시장 2%대인가요?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200개 종목이 깨져버립니다. 하루에 2,300개 가까이.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된다고 깨질 장을 안 깨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되죠. 근데 안 깨질 장이니까 경제학 논리상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논리상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평가가 진행되는. 거기에 지표가 일단 개선돼서 경기는 일단은 체감온도가 좋든 나쁘든 개선돼 있다는 거. 자,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FOMC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1111 한번 갑시다. 1111.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 1111. 얼른 1111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1111 1111. 그리고 지금 75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가 23명이면 어떻게 해? 77에 49, 50개는 좋아요가 올라와 있어야지. 주린열 고수님, 와, 10,000원이나 주셨다. 10,000원이면 커피가 두 잔까지는 안 나오나? 한 잔 반. 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1111 한번 가시죠. 빠르게 주린열 공수님 1등, 오베론 선생님 2등, 노란톡 채팅방에도 올려주세요. 카톡방에도 1111. 아유, 태조종 선생님도 1111. 능동적이신 분들이 항상 보면 수익을 내세요. 모든 분들이 능동적이셔야 돼.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 정석준 선생님 111. 정석순 선생님 1111. 아니 능동적이셔야 돼 진짜로. 우리 우뚜기 선생님도 그렇고 좋아요 지금 27분까지 올라오고 계시고 1111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 들으세요. 1111. LG노텍 뭐 전략도 막 올려놨잖아. 지금 바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분들도 보시고 오늘 넉넉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또 야간 미팅 또 잡혀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111 능동적이신 분들이 가장 그 확실하다니까 이렇게 1111 1111 1111 제가 지금 오늘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차분하게 교육도 여유롭게 지금 이게 다 교육이죠. 시장 보실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교육도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어때요? 윤정두가 알아서 다 해드리면 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어때? 윤정두가 알아서 해드리면 되지. FOMC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 이거는 정부가 관여를 해서 기준을 잡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쪽은 중앙은행의 개념이 사뭇 달라요. 정부가 아니에요. 영국은 이제 왕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럽은 또 하나의 뭐 전체적인 국가처럼도 지내왔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는 흐름. 지금이 이제 그래도 어찌됐건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중앙은행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아놓고는 있죠.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금융권의 뭐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 금융자본들이 뭐 소설들 많잖아요. 뭐 소설을 하면 좀 그런데 예전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로스차일드가나 이런 쪽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모건 가문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찌됐든 이런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쟁을 하고 이런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전쟁을 하고 했을 때 그걸 예를 들릴까? 이거 한 장 넘겨서 2015년도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그게 얼마나 진통이 심했겠어요.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거기에 이제 관여됐던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거기에 이제 2015년도에 저기가 있었죠. 메리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014년도 비이성적인 주가 폭등 랠리를 가지고 갔던 중국 증시의 폭락. 2015년도에 폭락. 또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렉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렉시트. 브렉시트는 아시죠? 브렉시트가 이제 좀 더 유명한가요? 어쨌든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거고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나 탈퇴하겠다. 근데 그리스가 탈퇴하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젊은 총리, 40대 총리인가요? 총리가 탁 당선이 돼서 백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백제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딱 해요. 우리 국가적인 부채 못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백제. 니들 진짜 못되게 굴었지 안 돼.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은행하고 세계은행이라고 있죠. 세계은행.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자금을 구제금융을 줬던 IMF하고 이런 쪽이 이제 그 돈을 찍어낼 기준은 없잖아요, 사실은. 응? 돈을 뭐 찍는 그 돈 찍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하도 나이가 되니까 응?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50을 넘어가니까 힘들어. 어찌됐건 이 세계은행과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현금을 뭐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쪽에 이제 통화를 가지고 있죠. IMF의 이제 미국 통화 달러의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중국 위안화도 기축 통화로 같이 넣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SDR을 이제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그리스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제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파산하지 마라. 근데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냐면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겠죠. 1억을 빌려주고 야 전력 사업 갖고 와봐. 전력 사업. 통신 사업 갖고 와봐. 통신 사업. 모든 알짜배기 기업은 우리나라 IMF 때처럼 막 뽑아 먹는 거예요. 이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 업종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전력, 수도, 뭐 통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업종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설정해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IMF가 1억을 빌려줬어요. 이자가 뭐 1%라고 쳐요. 100만 원이야. 이자 뭐 관심도 없어 얘네들도. 그래도 뭐 이자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IMF에 1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에 2억을 빌려줘. 2억을. 자, 1억은 IMF 갚고, 1억은 IMF 갚아. 그리고 1억은 너희들이 좀 써. 대신에 이거 내놔. 거기에 내정감사까지 들어. 내정감사. 자기들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스에서는 야 이건 내정간섭이지 이 양반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IMF가 다시 빌려줘. 야, 니들 저 2억 갚을 여력이 없지? 그러면 얘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고 뒷벌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2억을 또 빌려줘요. 야, 2억, 내가 2억 5천 빌려줄게. 2억 5천. 그럼 여기 2억 갚고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니들 입에 풀칠해. 그러고 나서 이거저거 줘봐. 야, 공무원들 지금 이렇게 되겠어? 이거 하면? 자,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뭐 투기자본들 여기가 아닌 여기를 투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그 가문들의 자금들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양쪽에 다 대줘버리는 거야, 양쪽에. 미국에 남북 전쟁을 한다. 양쪽에 돈 다 줘버려. 돈 다 줘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기는 쪽 내 편이야. 돈 다 줘.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선거에서도 이제는 거의 뭐 양당 체제로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만 정치자금 후원하는 것 같아요. 다 줘, 막. 어찌됐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미국도 마찬가지 형식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도가 각국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다 하는데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써놨을 거예요. 요건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같은 데서 FOMC 딱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의장은 누가 맡고 부의장은 누가 맡고. 근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 이제 그 주가 있잖아요. 뭐 50 몇 개, 52개예요? 아니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주 은행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주 은행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주 은행의 총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은 각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 분들이 임기가 있겠죠. 그 임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위원들,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이렇게 생각하듯이 미국은행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발권력이라고 하죠. 이제 생각났다. 누가 써주셨나 혹시? 발권력 얘기한 거야. 아무도 안 써주셨네. 발권력을 동원을 한다라는 거죠. 발권력 찍어내는 거. 어쨌든 미국의 기준에서는 뭐 달러가 이제 통일이 돼 있지만은 그 중앙은행이라는 한 개의 은행의 개념은 아니고요. 미국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콩 상하이뱅크. 그래서 홍콩 뭐 돈도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똑같은 그 화폐 가치의 기준에서도 디자인이 다르다 그랬나? 하여간에.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정부 은행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규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학자분들 또 저희 회사에 고문이신 뭐 박사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께 저도 또 더 배워야 될 내용.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제가 그냥 통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FOMC 12명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막말로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 들어가면서 결정할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해서 그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주변에 계시던 아니지. 그 정도 위촉되신 분들이면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위촉이 돼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의 경제 동향을 확인해서 뭐 11월 달에 금리를 금통위에서 올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시장에 뭐 충격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잠깐 차익 실현 욕구 나오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전체 경제 전망, 동향 전체적인 거를 잡아서 FOMC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테이퍼링을 지금 단행해 말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45일 간격으로 약 45일이죠. 간격으로 2022년에 일정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8번 열려요. 8번. 사실 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FOMC 올해 들어서의 그 내용들만 쭉 보시면은 다 올려드렸어요. 이 FOMC 회의 1월의 정례회의 기준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재밌다 표현하긴 그런데 파월 의장의 기준이 파월 의장의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선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임명을 했죠. 임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막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금리를 그렇게 낮춰달라는데 왜 안 낮춰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되는 거죠. 이쪽 FOMC, FED는 독립 기관인 거예요. 금리를 근데 이쪽에 정부에서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도 입김 들어가잖아요. 여당이나 정부는 금리를 좀 낮춰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죠? 돈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야당은 자꾸 야, 돈 그렇게 풀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라고 이제 막는 기준. 근데 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 원래는 이제 독립부서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돼. 어찌됐건 1월 달의 기준에 파월 의장은 사실상 매파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격적인.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조기에 잡는. 비둘기파의 경우는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매가 비둘기 잡나? 뭐 하여간에. 비둘기파는 이제 유한 성격. 정책이 유한 경우.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괜찮아. 금리 아직은 안 올려도 될 거야. 경기가 안 좋을 땐 막 금리를 막 내려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매파의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지금 올려야 돼. 이런 기준. 근데 매파의 성격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매파의 성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중반까지 지금에 와서는 다시 매파죠. 지금에 와서는 다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할 거다. 파월 의장의 연임과 함께 파월 의장 연임이 언제 나왔어요? 11월 22일. 이때 미국장이 또 출렁거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요일입니다. 이날도 5% 급등 났다. 5%대 급등.
이것도 추가 급등. 금요일 날 폭등, 월요일 날 5% 추가 급등 나왔다가 꼬리 달고 1%로 끝난 날.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파 성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준은 비둘기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인식이 제한적이다. 아니 누가 생각해도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누가 생각해도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뿌려졌고 그 돈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졌고 주식시장에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훼손돼서 재평가, 돈의 가치가 훼손돼서 기업의 재평가가 계속 나오는 그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가나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쯤 긴축을 해줘서 적절히 잡아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지금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야 내가 돈 쏠 거야 이렇게 응? 내가 돈 쏠 거야 이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여당에서 나 돈 뿌릴 거야 했더니 야당에서 반대하다가 갑자기 여론이 돈 뿌려 빨리 뿌려 하다 보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지원을 원하죠 사실. 지금 당장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있다가 아니 우리는 그럼 더 뿌릴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경기부양책으로 뭐 어마어마한 1조 달러 이상의 뭐 돈을 뿌리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한단 말이죠. 공약을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누가 되든 똑같다 그랬어요. 당선이 되고 경기부양책을 뿌리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에 이제 하원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돈을 뿌려야 되는데 야당이 뭐 쉽게 이렇게 막 동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좀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걸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시장의 강세를 띠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으니 자 긴축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왜?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돈 뿌리겠다는데 아이고 이거 돈 뿌리면 안 돼. 긴축해야 돼. 있는 것도 지금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못 해. 이러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는 테이퍼링 얘기가 이때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오히려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아니야.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요. 3월 달에 웃기지도 않은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경제 성장률은 6.5. 야,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이래놓고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는 무지하게 좋아. 야, 걱정하지 마. 지금 테이퍼링은 안 한다고 하니까 월가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야. 아,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뭐가 뭐 숨겨놓은 거 있어? 뭐 안 좋은 거 뭐 있어? 파생상품 또 뭐 붕괴되는 거 있어? 뭔데 그래? 그랬더니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6.5%로 12월 달 예상치 4.2 대비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을 높여잡아요. 그런데 테이퍼링은 안 한대. 이거 뭔 말 같지도 않은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 시장은 계속 강세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1.4, 1.5까지 올랐죠. 그랬더니 이제 단기적으로 긴축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뭐 시장이 좀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오는 거죠. 응? 그잖아요. 11월, 12월, 1월까지 우리나라 80% 올라오고 막 그랬으니까. 시장이 40% 올라왔으니까. 전기전자 80%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얘기 나오죠, 계속. 거꾸로 이제 연준이 얘기해야 될 판에 매파인 파월 의장이 얘기해야 될 판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1.4, 1.5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막 시장에 차익 실현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야 난리 났다 뭐 엄한 소리 하고 외국인이 돈 다 뺀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요. 4월 달에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다 승인되고 완벽하게 이제 경기부양책 자금 이제 뭐 자금 성향은 다르죠. 테이퍼링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금 성향은 다르지만 자금 집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뀐 게 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2013년 5월 23일 날 버냉키 장이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사용한 거예요. 사용.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언급하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한 겁니다.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 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럼 시장이 깨졌냐? 깨지기는 무슨 경기가 좋아서 더 이상 주사 안 맞겠다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사 안 맞겠다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사 안 놔주겠다는데, 아니 쓸데없이 그냥 비타민 먹어가지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거 그냥 비타민 그렇게 할 바에는 더 이상 안 드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드시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양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악재인 양 얘기를 해요? 아니야.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했죠? 이때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충격이 있었는데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23년 말까지라고 그랬어요. 6월 FOMC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시사했다. 지금 뭐예요? 2022년까지 세 차례,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인상할 거다. 인상 시기는 언제? 5월이나 6월, 5월경으로 얘기하고 있죠. 테이퍼링은 내년 바로 이제 단행을 하고 1월, 2월 이렇게. 규모도 크게 좀 증가시켜서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규모를 300억 달러 기준까지.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FOMC 회의하는 날짜 그 전후로 해서 방송 홍보 싹 뒤져가지고 이거 월별로 해서 이거 빠지는 날짜가 있고 방송 이런 내용 갖고 간 내용 캡처 화면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거 다시 다 내일 정리하세요. 한 명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옐런 의장이 코멘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옐런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단행해도 되겠네라는. 그러고 나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일시적이야 경기는 되게 좋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앞으로 테이퍼링 단행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뭐가 난리가 나는데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연초 1분기, 2분기 때처럼 1.7, 1.8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악재냐, 시장 조정을 줄 수 있냐, 개뿔이나 시장 강세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도 3월, 4월 달에 막 시장 눌리고 그럴 때 기회입니다. 매수하세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 하십시오. 테마주 꺾인 애들 버리고 새로운 테마 또 잡아내시고 주력은 그대로 55에서 70% 유지하시고 주력은 그대로.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요. 계속 가면서 내 자산은 그래도 지켜내고 잉여 자금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11월 달에 딱 보시면요. 지금 조정받으니까 맨날 무슨 뭐 FOMC 회의하면 맨날 조정받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맨날 조정받고 그럴 것 같잖아. 아니야. 11월 달에 결과 전에 3거래일제 사상 최대치 경신. 이때는 뭐 테이퍼링 얘기 안 했나?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게 뭐예요? 그게 테이퍼링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산을 회수하겠다가 아니라 자산 매입을 매달 해줬잖아요. 자산 매입을 매달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규모가 1,500달러 수준인가? 앞부분에 그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거 다 찾으세요. 우리 그 직원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서 일부 줄여놓은 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 공부를 굳이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중에 윤정두가 또 말씀드릴 때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싫으시면은 윤정두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구나. 똘똘한 윤정두가 다 이거 얘기해주면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렸어요. 이 기준금리 올리고 시장이 폭락했나요? 11월 달 폭락했나? 25일 날 금리 올리고? 아니지. 이 당시 기준에 이 즈음에 2,820 말이에요. 금리 올려가지고 폭락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3,000 뭐 중반까지 갔잖아. 3,050?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죠. 더 간다고 보죠. 돈 더 풀리고 이제 또 난리 났죠. 돈 더 풀리면. 유동성이죠. 계속.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윤정두 말만 그냥 딱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는 제로금리에서 올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호재다라고 인식을 합죠. 실질적으로 올리면 더더욱 그만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로 보십시오. 금리를
고점에서 금리를 내린다.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럼 뭐야? 악재입니다. 악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는. 두 번째 환율은 오늘 환율을 안 갖고 나왔습니다. 환율은 다 필요 없어요. 원화가 강세를 띠면 얼마나 행복해요. 애국심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속아 오신 거예요. 솔직하게.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마케팅을 안 할 뿐더러 무슨 얘기냐면은 애국심 마케팅. 응?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수출에 그러니까 GDP의 70% 수출인데 원화의 강세 때문에 수출이 안 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제. 또 가격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이제는 가격 결정력을 얘기해요. 가격 결정력.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1위. 응?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기준은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거는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지금 1,180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처럼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2004년 3분기 국정감사 이후에 1,140원 하던 환율이 2007년 7월경에 900원이 이탈됩니다. 900원이 이탈돼.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네요. 폭등. 아주 그냥 아주 허벌난 폭등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환율은 1,300원을 훼손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300원을 넘기게 되는 흐름이 만약에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1,200원 넘겨서 이거 뭐야? 1,220원, 30원. 이런 원화가 이거 완전 뭐 폭락을 했네. 쓰레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해석 쉬워요. 어렵지 않아. 왜 이 쓰레기 됐나? 1,300원 와버려? 이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할 일 있나? 진짜 뭐 북한하고 진짜 큰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환율은 1,300원 보시면 되고 금리는 제로금리면 금리를 올린다는 그 시점부터 호재다. 테이퍼링 한다는 시점부터 호재다. 큰 그림은. 그리고 고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악재다. 이것도 금리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날 잡았어. 시황에 대해서. 종목 뒤에 할 거야. 막말로 내가 지금 종목을 얘기해야 대박을 치고 마케팅을 해서 들어오세요. 돈 내고 가입하세요. 이러는 거지. 이런 시황 추가라고 얘기해봐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드려야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제대로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야 한국 BS 상한가죠. 일동제약 상한가죠. 그건 거짓말쟁이야. 오늘 그 약속 있는 게 그 거짓말쟁이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동료는 동료는 맞지. 응? 다 후배 보이지도 않는 흡혈귀지 그냥 막 그냥. 에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찌됐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해드릴 텐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기준이고 양적 완화를 이제 벗어나서 긴축을 갔을 때 반대급부겠죠. 그러면 반대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반대 흐름에 악재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양적 완화를 하니까 훼손이 된다. 긴축 얘기가 나오면 이제 달러 강세의 기준이 된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교과서적인 내용. 얘네 깡패잖아요. 막말로 우리한테나 뭐 형님인 거지 깡패지. 나 하도 어릴 땐 쇠뇌를 많이 당해갖고 중동 국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중국 사람들도 막 공산당들 막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살 만큼 살고 정보가 이제 제대로 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거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 싫어하는 쪽도 많더라고 알고 보니까. 깡패. 얘네가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있지만은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또 비교하면은 일본한테 더 잘해주잖아. 깡패들 그냥 막 그냥. 그럼 달러의 약세 기준, 달러 가치 약세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6개 통화. 그러니까 유로화,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맨날 까먹어. 스웨덴인지 덴마크인지 뭐 하여간에 6개 국가의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이제 평가인데 똑같이 6대1로 하면 안 되니까 GDP. 이것도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강연회장에서
강연회 끝난 며칠 됐어 지금. 통화 대비 이 통화를 보면은 GDP 비율대로 합니다라고 해서 현재 이 GDP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종합백과사전 뭐 들어가면 나와요 이거 다. 그렇게 해서 뭐 유로의 GDP가 얼마여서 비중이 얼마, 파운드의 비중 얼마, 엔화의 비중 얼마, 뭐 어디의 비중 얼마. 그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걸 100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는 건데 긴축 얘기 나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제로 금리는 벌써 이미 2008년도 말에 제로 금리가 형성이 된 거고 2009년도에 3월 달에 의회 통과돼서 양적 완화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했으니까 긴축 얘기 나오고 하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굉장한 강세, 허벌난 강세를 띠고 있어야죠. 아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들 깡패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형, 우리가 볼 때는 미국 큰형 이렇게 막 지금 난리잖아. 그죠? 근데 자기들보다 형이 누구예요? 유럽이지. 유럽, 영국이 미국을 우리 미국 형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뭐 중국 사람들이 내가 큰형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처럼 그런 뭐라 그래? 그런 분위기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에 그 기준에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해서 달러가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위적인 기준의 흐름을 연출시켰던 게 이제 엔화 대비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해서는 엔화가 강세를 띠면은 뭐 엔화 자산이 안전 자산이라 강세 그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강세 그거를 서로가 이제 용인을 하는 거예요. 엔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 그렇게 돼서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 가치가 긴축 얘기가 나와서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느냐?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내일부터는 내 지표 이제 앞으로 윤정도 열심히 할 거니까 지표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달러 인덱스 지표 만드는 방법 저한테 내일 물어보세요. 그 찾아서 달러 인덱스 지표 보는 기준이 있어요. 응? 우리 지금 지표 따는 데서 따면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라서. 달러 인덱스 지금 100 안 되잖아요. 90 지금 3인가요? 응? 저도 별로 신경도 안 써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마진 거래하는 거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 달러 가치 뭐 이런 부분의 하락 이런 부분은 또 긴축을 해서 강세 이런 부분은 이론적인 논리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주가와 집값이 상승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돈이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상승한다. 나쁘게 표현하면요. 화폐 가치의 훼손. 화폐 가치의 훼손. 좋게 표현하면은 유동성 강화, 소비 지출의 확대. 경쟁력이 미국의 기준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띠니까 개선이 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을 상승한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론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내수가 전체 GDP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 뭔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채권을 찍어서 그거를 지 국채를 팔아먹어서 사는 거지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채권을 찍어서 파는데 그게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갔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1위예요. 중국이 1위. 그다음에 일본, 사우디 외환보유고가 많은 10위 안에 들어오는 국가들 보면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돼 있는 쪽이 다 외환보유고가 많죠. 중국, 중동 국가에서는 사우디, 아시아 쪽에서 이제 또 일본, 우리나라, 하다못해 대만, 스위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관계가 놓여져 있는. 중국하고도 뭐 무역 분쟁 얘기하고 엄한 소리 하죠. 뭐 중국이 미국 채권 다 팔면 감당 안 되죠. 그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에 헐값에 넘겨주고 미국은 그걸 가지고 내수를 하고 유통업자들도 먹고 살 것이며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 기준에 중국이 흑자 하나 있잖아요. 대미 수출 흑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채권 사들여주고.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게 뭐예요? 외환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조작국. 쥐들이 뭔데 환율 관찰이며 조작이며 그런 단어를 씁니까? 달러의 기준 대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원론적인 내용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긴축을 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 그죠? 들어보니 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이라고 돼 있는데 돈이 풀려서 원유하고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중에 원유가 들어가는 건데 상품 가격이 돈이 풀렸다고 해서 폭등이 나왔나요? 아니지. 돈이 풀려고 폭등 나온 거는 초기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너무 약세를 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세를 띄었죠? 엔화 1달러 가지고 엔화를 125엔 정도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1달러 가지고 나중에는 75엔뿐이 못 바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된 거지. 달러가 일부러 약세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유 1리터에 1달러에 팔았다고 칩시다. 원유 1리터에 1달러. 근데 옛날에는 일본 갖고 빵 하나 사 먹었는데 125엔 받아가지고. 근데 75엔뿐이 안 주니까 빵을 하나 못 사 먹어. 그래서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난 다음에 국제 유가의 가격이 얼마?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 회복은 건 없는데 양적 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화폐 가치 훼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유가가 100불을 넘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흐름이 되는 거예요. 경기는 어려운데 저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는 어려운데 유가가 저렇게 가요. 예전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오일값을 올려버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은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 아니다. 결국은 저 유가가 100불을 하고 있다가 100불을 넘기고 있다가 깨져 내려간 거는 미국이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단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드디어 올리게 되면서 2014년경부터 해서 유가가 폭락이 나옵니다. 그럼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폭락이야? 그래가지고 막 글로벌 증시가 깨져요? 아니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달러 강세에 인해서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초 소재죠, 이게. 석유화학, 기초 소재.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지금의 위치까지 강세를 띠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의 부분이 부작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작용으로 영향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랬죠. 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어도 큰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강세를 띠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상적인 수요의 증가가 된 거죠. 2015년 6월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정상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2018년 말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금리를 내리죠. 코로나19 터지면서 급격히 내리죠. 근데 경제 동향은 그대로. 이 부분도 이론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거나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비이성적인 상품 가격이 형성된 게 없어요. 지금 시기에 15년 이후에. 글로벌 환율 전쟁 어디 무슨 슝홍빈이 쓴 화폐 전쟁 지금도 그거를 팩트라고 보시나 거의 뭐 소설로 보셔야지. 소설이지 무슨 화폐 전쟁 난다며. 그게 언제야. 2007년 8년 9년도에 금융의 역사해 가지고 뭐 베스트셀러들 슝홍빙 화폐 전쟁 완투. 전쟁 났어요? 환율 전쟁이?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글로벌 지금 공조를 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하는데 예전처럼은 대공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물가가 뭐 상승을 했죠. 근데 비이성적으로 상승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지금 좀 잡아주면 된다. 이건 악재 요인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응? 한국의 기준에서 외국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반대급부에서 뭐예요? 외국 자금이 나간다죠. 외국 자금이 나갑니다. 외국 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수급 논리에서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면 폭락 온다.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응? 좀 깨끗한 데서 한번 쓸게요. 깨끗한 데가 없는데 이거 여기다 한번 쓸까요? 자, 시장이요. 이게 512포인트. 이게 언제? 2003년 3월.
512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이. 그렇게 해서 900까지 올라와요. 이게 2004년 3월. 2004년 3월. 이게 이제 절반을 조정을 받아요. 960포인트대까지 올라오고 700포인트대로 절반을 되돌립니다. 중국에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리를 올립니다. 16번이죠. 근데 6월이 껴있으니까 17번. 한 번에 25bp씩 17번. 그래서 4.25%포인트를 올려서 원래 기준금리 1%에서 최종 5.5까지 올립니다. 5.25. 머리 좋죠? 뭘 머리가 좋아요? 한 번만 알면 돼. 2000년 이후의 금리 역사를 한 번. 그 다음에 2015년 금리 역사 한 번. 그렇게만 알면 돼. 그러면 이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7월경일 거예요. 7월경. 7월경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우리 이제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국 테마 펀드 든다 해가지고 뭐 얼마 가입했네. 똑같은 행보예요. 그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표방을 해서 8천만 원 가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831 부동산 대책이 이때 나옵니다. 2005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때 모든 것을 다 확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올인을 시켜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의 확대, 그리고 4대 연금,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의 전부 주식 비중의 확대. 야, 사학연금 니네는 왜 돈 안 넣어? 이 투기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돈 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부동산 잡으려고 또 유가증권 시장, 자본시장에 꼬신 유가증권 시장을 뭐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니 미국의 하버드대도 주식 투자에 돈 번다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양사업, 판매가 되지 않는 변액보험까지 장난을 치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뭐 연기금 돈 이런 거 들어온 거 그 다 둘째 치고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8조 원에서 얼마가 늘어나냐면요. 74조까지 올라요. 얼마 올라온 거예요? 66조가 늘어납니다. 8조에서. 10조가 안 됐단 말이야. 2004년 말에 10조가 안 된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IT 거품 때 그 박살난 걸 누가 들어와요? 그랬던 게 2005년도에 7월 달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8천만 원 가입했다. 그리고 나서 11월경에 이거 포털에 뒤집으면 나와요. 윤정도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포털 뒤집으면 나옵니다. 뭐로 나오냐면은 11월 달에 4개월 만에 10월인가 11월 달에 4개월 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8천만 원 가입한 코스닥 펀드가 수익률이 어떻게 됐게 이렇게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25% 수익. 25% 수익. 그 당시에 대우증권이 5대 증권사예요. 탑이죠. 탑 증권사인데 M증권사가 순위에도 없던 M증권사가 수익률 마케팅을 하는데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그래 뭐 2년 만에 내가 누적수익 얼마나 때 막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자 현대차 100% 수익 났어요. 이러면 누가 가입하나? 안 하죠. 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놓고 네이버 왼쪽 오른쪽 화면에 막 기사가 떠 있는데 자 뭐 삼성 PNC 57배, 조화제약 42배 폭등했다 막 나와. 그럼 그게 금융당국이 아무리 후행성으로 조사한다 그래도 42배 오르고 57배 올랐는데 그거를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다 잡아들이면 되거든. 근데 뒷짐은 져요. 왜? 미꾸라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결론적으로 66조가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외국인 얘기잖아요. 외국인 얘기. 외국인이 이때 얼마 팔고 나가냐? 57조를 팔고 나갑니다. 지분율로 한 5%인가를 팔고 나가. 어마어마하게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5% 이상 될 것 같은데? 57조면은? 하여간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2200조라고 따지면 5%면 얼마야? 110조를 빼고 나면 110조. 110조.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가는데 시장은 어때요? 폭등 내립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시장은 아시잖아요. 폭등 랠리.
그래 다시 계산을 해드리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 나간다 이거야. 그래 나가라 이거야. 나가 임마. 너 나가. 너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57조, 65조인가? 하여간에 그 데이터 있어. 다 보여드릴게.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누가 다 받아요? 주식형 펀드에서 다 받아. 투신에서 다 받아. 그리고 4대 연금이 다 들어와. 특히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국민연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게 주식시장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전체죠. 그러면 다시 따져가지고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기준에서 이 외국인 자금이 긴축한다고 나가는데 한 방에 나가나요? 금리를 지금 제로 금리에서 한 방에 5%로 올리나? 참 진짜.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을 신문기사 하나 듣고 나왔고 방송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되는 것처럼.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이때 외국인 자금이 긴축을 하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금리를 올릴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외국인이 달러를 막 사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막 사가지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 달러가 강세를 띠고 원화가 약세를 띠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2007년도에 원화 900원이었죠, 900원. 외국인이 막 무지하게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는 게, 원화 약세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양적 완화 기준에 원화 강세잖아요. 그럼 긴축을 하면 원화가 약세를 띄어야죠. 아, 지금 1180원. 그게 약세야. 아유.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 수출에 GDP 70% 수출이라면 그게 문제가 돼. 아유.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강세를 띄든 약세를 띄든. 외국인이 나가든 말든 주식시장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긴축을 하면 주가 하락합니까? 그러려고 긴축했나? 그러려고 긴축하고 그러려고 금리 올려요? 니들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수출 경쟁력이 약하대? 얘기했잖아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에 누가 끌어올립니까? 수출주? 삼성전자, 현대차? 사면 안 되죠. 내수주 사면 되지. 그런데 실질 랠리는 누가 잡아가요? 조선주. 30년 만에 업황오졌어요. 세계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죠. VLCC급 초대형, 후판 2장 들어가는 초대형 유조선 누가 만들어요? 현대중공업. LN선박 싹쓸이한 거 누가 만들어? 대우조선해양인데 거기에 삼성중공업까지. 컨테이너선의 최강자 누구예요?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싹쓸이 싹쓸이. 싹쓸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본하고 거의 대등한 LN선박을 우리가 싹쓸이한 거고. 어찌됐건 가격 결정력이 있던 거죠.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만약에 원화가 강세를 띈다. 예를 들어서 강세를 띄어도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근데 원화까지 약세야. 지금 약세는 1180원, 85원. 행복하지. 단 하나도 여기서 긴축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어. 근데 이걸 끄집어내고 나와서 아이고 긴축하면 외국인이 바로 큰일 났어. 아우 확 그냥 막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선구자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펀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돈이 정점이 달하면 그게 언제 정점이 달할까? 금리가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어디가 고점일지는 지금 모르죠.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냅두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윤정두와 함께 눈 안 나 행복해 하시면서 진짜 냅둬도 괜찮을 종목 위주에서 주력들 잡아내셔야죠. 한국전력이요? 어차피 볼 겁니다, 내년에. 근데 한국전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급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걸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아시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99년도까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99년도 9월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전력은 20위 안에도 순위에 없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야, 손실이야. 대우그룹주들 없어졌죠. 2007년도에 그렇게 잘 나갔던 STX그룹 어디 갔어요? 웅진그룹 어디 갔나? 냅뒀더니 가더라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3월달 기준에 이러한 GDP 성장률에 대한 FOMC 회의 연준의 전망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선진 시장의 금리는 다 제로 금리예요. 그죠? 거의 제로 금리 수준 뭐 1% 수준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는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회의가 이렇게 날짜 지정돼 있고요. 금리를 올리는 요 시점 시장은 폭등 랠리였다. 이 시점 폭등 랠리였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립니까? 금리를 내려요? 시장은 조정을 받죠. 큰 조정을 받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그렇게 시장이 어려워요? 단순하죠? 금리와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올해 초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 올해 초에 1.7, 1.8에 육박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난리 났다고 난리 났었는데 막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시장 오히려 폭등을 했어요. 앞전 고점 다 튀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 금리 얘기했던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뒤로 쏙 빠져. 그리고 자기 기억에도 없어요, 지금에. 지금 다시 1.4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아유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 아무런 영향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 단행하는 그 언급하는 2013년 5월 또 2014년 1월에 테이퍼링 단행 그리고 금리 인상 그 기준에 이슈 불거졌을 때 3%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됐어도 시장은 폭등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락에 있는 요걸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윤정도와 함께 대박 수익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도 물 좀 마시고 시황만 이만큼 해드렸어. 1시간은 30분? 우리 이제 직원분은 할 게 많아진 거야. 방금 그 표 보면은 금리 양적 완화 반대급부에서의 긴축했을 때 내용, 그 내용 한 파트. 맨 앞부분의 한 파트, 응? 그죠? 지표에 대한 그 다음에 쪽에서 제목 제대로 붙여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제목이 나오겠죠. 응? 그럼 PD분이 영상 작업하면서 듣겠지. 그거 제대로 작업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1년이든 10년이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써먹는 편이 그런가?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알아듣겠다. 빨리 종목 넘어가자. 종목 줘 하시는 분들 0000 한번 갑시다. 0000 0000 목소리가 좀 그렇죠 아직도 목 아파요 지금 약간 0000 그렇게 하고 엄지척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일부러 섹시한 마케팅보다는 아주 좋은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주에서 주력주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뭐 교육이나 이런 그 시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 수나 보여지는 시청자 수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응? 그런데 뭐 시청자 콜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면 한 400콜, 500콜 와. 그리고 뭐 종목 줄게 뭐 줄게 그러면 막 그것도 몇백 명 와. 그런데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영양가 없어. 마인드를 고쳐드려야 돼요. 응? 한국 BNC 같은 종목 잡아줄게. 아이 그럼 내가 혼자 하지 왜? 그 잡는 방법은 교육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막 매달려서 하시거나 해도 승률이 이렇게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방송에서 내일 아침 상한가 줄게. 저도 뭐 윤정도 내일 아침 상한가 잡으실 분 나 오세요 아마. 그래 놓고 이제 내용이 좋으면 되지 일단은. 근데 너무 그렇게 해봐야 오시는 분들 기준에 시황도 끝까지 못 들으시고 또 시간도 없으시고 결국은 그 자산 다 까먹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이해되시면 더 좋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그럼 윤정도 믿고 따라오시면 되죠. 강연회장 오셨던 분들 중에서 뭐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연장하시고 또 신규 가입하시고
강연회장 못 오신 분들도 내년에 2월 12일 날 정도에 그게 토요일 맞나요? 그래서 구정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내년 2월 달에 강연회 한 번 더 할 겁니다. 특급 호텔에서 토요일 날 이번에는 조금 더 인원 오셔도 된다. 토요일. 그때 이제 뭐 또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를 간다고 보고요.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미리 신청도 해 두시고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 잡히고 확인이 되면은 수시 공지로 올려놔 드릴게요. 자, 빨리 넘깁니다. 일단은 그 간단하게 유료 부분도 설명 좀 드려야 되니까 오늘 이제 연락 주신 분께서 어제 유료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유료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오늘 다시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어제 가입하시고 오늘 개장 전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IT 쪽 비중 채우시는데 아주 좋은 장이었죠.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문자 보내고 그냥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이래이래해서 아이템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시황 올려드린 시황이 하나 있어요. 오후장에 그거 좀 뿌려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LG노텍 설명 나오면 그때 LG노텍도 좀 뿌려주세요. 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사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요 카드 34년 된 카드는 이렇게 이번에 우리 그 직원분들께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에 행사 담당하셨던 분, 최종적으로 행사 준비물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다 체크해 두시고, 월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층권 카드 안 갖고 가셨잖아요. 그 매뉴얼 만들어 놓으시면 돼,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그죠? 2년 만에 해보셔서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뭐 빠진 거. 그 미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미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또 몸도 안 좋고 해서. 그 미팅 한번 할 거예요. 강연에 관련해서 미팅 준비 딱 해놓으세요. 기존 강연에. 잘못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 당일날 안내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강연에 참석하셔서 수익 좀 내시고. 이런 기준인데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장이 도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이것도 좀 강조 좀 주세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줘. 요 몇 분에 대표 얘기했다라고. 이것도 한번 부탁드려갖고 다시 어느 정도 정리는 하는데 임팩트를 줄 거를 임팩트를 주라고. 나 디자이너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혼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고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주세요. 성향에 맞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VVIP 방도 있고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나 자산이 이만큼인데 어느 방이 유리하겠어요? 라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강의 내용은 지금 VOD 기준에서 80시간 플러스 이번에 호텔 강연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90분 정도 해서 80시간 조금 넘는 분량을 VOD 또 USB로 제작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이미 쿠팡이나 티몬 이런 데서 110만 원, 396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요거를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배포해드리고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그리고 호텔 강연의 자료도 거의 이제 마무리 영상 편집이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참여하신 분들 그 자료 받으셔서 보시고 아시겠죠?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단 하나만 보시면 돼요. 조정받은 적이 있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있었나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주의 변동이 이렇게 컸었단 말이에요. 많이 괴롭혔죠, 기술주를. 기술주가 뭐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아니란 말이지. 이건 독일이고요. 위쪽에 보면은 나스닥.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없어서 그렇고. 내일부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같이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건 빨리 넘길게요. 앞부분은 제가 너무 자세히 길게 해드렸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뭘로 해드리죠? 인터넷 강의로 해드리죠. 인터넷 안에서 컴퓨터. 그럴 때는 이런 장비 같은 거 제가 껐다 켜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 일요일 같은 경우 막 3, 4시간씩 교육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단조로운데 이런 내용은 박승현 TV 방송 좀 보시고요. 이런 내용도 계속 똑같은 내용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거 시장이 아까 52% 올라왔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은 200%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다는 거.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 차트 보시면 이래요. 일단은 누적적으로는 앞으로 더 이게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예전에 조선주가 시장 300% 오를 때 3,300% 현대중공업 그리고 차화정 열릴 때 시장 150% 올라왔을 때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가 1,400%씩 올랐어요. 10배. 이것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 30% 누가 땡겨요? 116% 오른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고 나서 덜 빠져요. 이렇게 폭락이 올 때 덜 빠집니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와요. 신고가가. 여기 신고가하고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80% 땡기면서 40% 시장 올라온 거예요. 3,300.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수익이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여기 보면 몇 배예요? 1배, 2배죠. 2배. 2배 올라온 거죠. 40% 올라올 때 80%. 그러니까 40% 얘가 올라와서 얘가 간 게 아니라 얘가 80%로 올라가다 보니 지수가 40포인트가 견인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2배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배에서 2배가 올라옵니다.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강세를 띨 때. 그래야 주도주가 가고 주도주보다 조금 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은 이 정도에 있고 시장보다 못 가는 애들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애들까지 있고 그래서 평균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덜 빠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5에서 2배 수준의 변동이지만 합산을 해서 나중에 놓고 보면은 5배에서 10배가 움직입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어요. 55만 원. 15,900원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 차트가 있는데 거래 수반하면서의 흐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빨리 갑니다. 이제 갑자기 스피드를 제가 내게 되는데요. 요거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유가증권의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예,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이 86. 대형주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였어요. 1위부터 100위. 자기 자본.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뭐가 돼요? 시가총액. 중형주는요. 101위부터 300위까지. 그래서 200종목. 여긴 100종목, 여긴 200종목. 나머지 301위부터가 소형주. 근데 대형주가 75.34%. 전기전자 업종이 34.12%. 그리고 삼성전자가 20.68, 3.94인데 이게 이제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0% 조금 넘어요. 20.5. 왜 전체로 따지냐? 영업이익 부분이 26%, 26.5거든요.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6.5인데 시가총액 20.5%. 6% 이상 비중이 더 실려돼요. 유가증권 시장의 6%, 이 전체 합산해서 6%가 얼마예요? 6, 22, 6, 6에 36. 150조 이상 시가총액이 끌어올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에서. 38% 비중까지 올랐었어요. 1월 달에. 네.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 가운데 오늘 등락폭
그럼 0.3%의 시장 영향력을 줬다는 거고 지수로 9.5포인트, 8.96포인트. 시장 오늘 1.4포인트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려준 거죠. 나머지 종목 밀릴 때 지수를 방어해주고.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수준.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수준 변동이 나온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삼성전자 PER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예요. PBR도 높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준 잡으면. 재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눌림목이 있고요. 하루에 5% 등락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 지금 움직이면 얼마? 81,000원. 그럼 어떻게 된다? 시장은 3,100. 쉽죠,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는 게 주봉 단위에서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면서 강세네. 지금 이번 주에는 좀 밋밋한데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 나머지 부분들. 빨리 넘깁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하이닉스. 지금 뭐 문자 나간 거 보시면은 뭐 91,200원도 있고 92,400원도 있고 계속 PBR, PER 굉장히 낮은 시점에 PBR 1배 수준일 때 또 PER 몇 배? PER이 6배 수준일 때 말 같지도 않은 저평가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 지금도 매수, 오늘도 매수. 응? 그렇게 해서 매수하셔야 돼요. 오늘도 매수야. 125,500원에. 123,500원까지 갔죠. 계속 매수해요. 왜? 지금도 저평가에 PER이 9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상사 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 부분도 기술주가 PBR 1.2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기술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거래대금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요. 5천억에서 1조 이상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실리면서의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되기를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13만 원 정도 되면 3,100, 14만 원 넘기는 흐름에서 3,300까지 보실 수 있어요. 시장의 지수를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LG전자도 진짜 오랜만에 LG전자도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터졌습니다. 주간 단위 거래가 터져 있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눌리더라도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미 거래는 터져 있기 때문에 둔화되지는 않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제 여기 거래가 수반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모양새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도 고생 끝. 목요일, 금요일 무조건 거래 터집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진행돼 주고 이왕이면 13만 원대 훌쩍 넘겨서 14만 원 뭐 이렇게 돼야 긍정적입니다. 이틀 동안 14만 원까지 가져오면 땡큐한 거죠. 본격 시세 나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느릿느릿 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얘를 남겨놓고 있고 비중을 채워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귀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거 한국 비엔지 75,500원까지 갔다가 어우 윤정두 덕분에 잘 팔아서 그렇지 내 갖고 나왔으면 17,000원까지 아우 죽는 거지. 중간에 끝나는 거야 벌써. 최근에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기 전에 죽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일단 실려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기 부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흐름이 얘가 또 대단한 거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가 뜹니까? 샛별형이 뜹니다. 거래량 수반되고 업황이 굉장히 크게 개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샛별형이 뜨고 전제 조건이 붙고 이 캔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른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 붙고 어디서 편입해야 되는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서 편입해야 되나가.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이 설명을 안 해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일주, 월봉, 분봉까지. 저 기준점이 왜 설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눈감하는 게 없어요. 300년 전에 혼마가 그런 거 만들어놨을까? 아니죠. 80년대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건데 그분이 뭐 만들어놨나? 없어요. 윤정두가 HTS 발달된 이후에 34년 노하우를 압축을 해서 캔들도 올려놓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8차례 우승하고 책 12권 쓰고 하는 거죠. 샛별형. 거래 수반되면 끝나는 거죠. 목요일, 금요일 거래 수반되면 날아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뭐 장악형 또 샛배령 뭐 이런 기준 잡아드린 거고 LG 이노텍의 흐름 잘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되고 뭐 변동성이 뭐 5%에서 10% 사이는 뭐 주구장창 계속 나와. 그냥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5% 수준에 매집이 됐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오늘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 그다음에 전체 시장 상승률에서도 9.5%로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11위. 이제 막 붉어진 거죠. 이슈 붉어져 있고 PER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PBR은 2.95배면 뭐 아주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노란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드려요. 그럼 우리가 동영상 드리는데 VVIP는요. 벌써 녹화할 때 그 전에 하다못해 하물며 아무리 늦었어도 32만 2,500원.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조정을 받을 때 문나님이 라이브 창에서 질문 주셨죠. LG노텍 편입에 되잖아요. 오케이, 편입하셔도 됩니다. 추세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수급도 뒷받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 부분 다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수익 범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4.78인데 오늘 기준까지 해서 아마 5%될 거예요. 그러면 5%의 기준이면 35만 2천원까지. 추가 8%에서 10%. 근데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오겠지. 추가적인 매수가. 장중에 다 올려드렸었고, 주봉 기준에서 다 잡아드렸었고, 월봉 보시면 또 대단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상승 인터 확인형이죠. 거래 수반되죠.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 확인형.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리기 시작합니다. 갭에 대한 상승 나오면서 이 앞전 고점을 다 뛰어넘겨요. 여기서 잡는 게 가장 현명한 기준이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든 또 갭이 또 뜹니다. 목표 주가 또 높아가요. 거래량 수반되죠. 결론적으로 LG 이노텍의 기준을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본다 본다. 매직 시그널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매직 시그널이 별거 아니에요.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쓰는 수치하고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수치가 달라요. 윤정두한테 배우고 그 수치를 넣어야 돼. 완벽한 수치를 넣어야지. HTS는 개발자가 수치를 넣어놨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어요. 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만 잘났어. 윤정두만 잘나서 그러니까 수익률도 8번 우승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높이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석 우형 뜬 나중의 흐름 또 장악형. 장악형이죠. 일본 기준에. 또 앞전 고점 다 뚫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장중에 잘라드린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매집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집, 이 도서가 41페이지짜리 도서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서 200페이지가 넘는 도서인데 260페이지인데 그중에 41페이지가 매집에 관련된 언제적 2007년도 도서예요.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응? 개인들이 얼마를 뺏깁니까? 지금 15일 것까지 맞죠? 이렇게 되면은 2,400만 주가 채 안 돼요, 종목이. 주식수가. 어떻게 돼요? 매수평균 단가 27만 3,300원. 어떻게 돼요? 주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5만 원 최소 범위가.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 5%, 30%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 주가 설정이 나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은요. 추세 매매 가져갈 수 있다. 거래 대금만 확인하시면 된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잡을 수 있다. 벌써 20입니다. 빨빨 넘기고 시황을 빨리 해드리다 보니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게 늦어졌는데 개장 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뭐를 올려드릴 겁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를 이렇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미국장하고 유럽장 다 들여다보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처럼 수익.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다 잡아내셨잖아요. 그죠? 3일 연속. 또 LG생명 같은, LG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뭐 한국 BNC 일동제약 오늘 상한가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에코캠
같은 종목, 그다음에 월요일 날 세종 메디칼. 한국 BNC는 못 견디고 고가 대비 마이너스 5% 밀리길래 매도해서 아깝다 했는데 세종 메디칼 보니 손저름 기계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상한가 잡으시는 분들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상한가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짜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 한국 BNC가 조 단위를 넘기는 종목의 기준이 된 거죠.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종메디칼 3천억 원대 종목 이런 데서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한적인 비중만. 주력주에서 55에서 70%. 그리고 나머지 현금 뭐 20%.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으면 75%니까 25%의 스윙 단타. 이렇게 잡으면 10%만 스윙 단타.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월등히 크면 제한적으로 보시고. 결국은 세종메디칼 요자락의 수익이 한 번 더 나고 꼬리 달렸습니다. 말이 꼬리지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다 잡아먹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기계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 우리는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한다. 이 당시 기준에 이런 이슈거리 터트려 놓고 결국은 7만 500원까지 갔잖아요. 이슈 터트려 놓고. 근데 이 내용이 공정공시가 나오느냐. 이게 다 위헌고지해드린 거예요. 공정공시 나왔느냐. 안 나왔어. 공시도 안 나오고 그냥 보도 자료예요. 지금 실적 없어요. 대주주집은 어이없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펀더멘탈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 수익 다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변동성 확대되고 거래대금 터져 있으면 우리는 들여다본다. 단 거래가 훼손되면은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고점에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한다. 바닥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비중만 조절 잘하자.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일동제약 마찬가지예요. 단기 과열 지정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과열 지정되면서 30분 단위의 매매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그 30분 단위의 매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여기서 들어올리고 시간에 또 들어올리고 오늘 갭상승 만들어 놓고 또 들어올리고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기준은 뭐냐? 이런 걸 보셔야죠.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이제 훌쩍 터져줬단 말이에요. 누가? LX 세미콘이. 아우 얘 별로 외국인간 별로 안 샀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 16만 원 간 종목입니다. 어디에서 살 수 있었다? 12만 원. 11만 원대 중후반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13만 5천 원, 그리고 14만 원. 12월 6일 날 22.70%의 강세. 그러고 나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오죠. 이런 변동성. 여기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때 3천억을 넘긴 겁니다. 3천억. 22%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에 올라요. 다른 분들 이런 수익을 다 내시잖아요. 크라크라 선생님 내년 8월에 만기신데 이런 수익을 다 내신다. 결론적으로 오늘 신고가 나오는데 PER이 여전히 낮다.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있다. 3천억을 넘기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익 기준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2조 6천억. PBR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니 수급의 범위와 거래대금의 범위가 형성되는지. 오늘 거래대금 2천억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거래대금 2천억은 안 됐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위 또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의 변동성 손바뀜 최상위. 노란톡에서 이렇게 전략을 동영상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무료로도. 그렇게 해서 오늘 뭐 16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을 해줬죠. 시가총액은 2조 5,600억까지. 더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텍스 전략. 그리고 차트. 매직 시그널에 대한 차트. 그리고 상승, 임태, 확인형의 변형형. 이게 얼마요? 이게 12만 원 기준에서 이 고점을 넘기고 가는 거죠. 12만 원 기준. 거래 딱 터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때가 13만 6천 원이요. 13만 6천 원. 13만 2,600원. 13만 2,600원 대비 2만 8천 원 올라온 거예요. 12만 원 대비해서 4만 원 올라온 거예요. 변형 샛별형에 또 갭이 나와 있고 그 기준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해석하고 잡아내서 수익으로 갭으로 갭 수익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 맨 처음 자락이 여기로 그랬죠. 갭 상승 나오고 11만 7천 원,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13만 5천 원 전부 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업황의 기준에 실적 개선폭 확인이 됐고 그것이 저평가라는 거 인식이 됐고 근데 윤정두가 사서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들어오는 모습 그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세력이 이 종목을 쥐고 흔들어주면서 시세를 내줄 때 그럼 거래가 터진단 말이죠. 거래가 터졌느냐 거래대금이 터졌느냐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얼마냐 최소 2천억 이상이어야 시장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캔들 기준의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떠주느냐 당연히 양봉의 기준이냐 또 매직 시그널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매직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종가의 산술평균이고 이건 가중치를 준 거란 말이에요. 월등히 빨리 나온다고. 월등히 빨리. 거기에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기준이 잡혔다. 이게 얼마? 11만 7천 원.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13만 5천 원. 지금 얼마? 16만 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 매집에 대한 기준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분석,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의 추이, 거래대금의 모든 거는 이런 개인 누적 수급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샀느냐. 테마주는요. 외국인과는 액티브 쪽 단순하게 들어오는 거고 이런 쪽은 액티브 똑같은 액티브라고 해도 작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한방향성이죠. 또 쌍끌이죠. 결론적으로 1,600만 주짜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집의 기준이 나쁘지 않아. 평균 단가가 13만 3천 원. 오늘 급등 나오기 전에는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빵 터질 때 개장 초에 거래 터졌어. 매수인 거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30에서 50% 수준까지. 그게 얼마야? 7.69% 14일까지 기준입니다. 오늘 것까지 하면 더 높아요. 7.69%의 매집에 17만 원이 1차 목표, 2차 목표는 20만 원까지도. 이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이런 교육 내용이 80시간 강의가 있어요. 핸들 80시간의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전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 기준을 잡아내실 거냐 아니면 강의를 일부만 듣고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매매하실 거냐 그게 이제 VIP, VVIP 분류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독립하시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변형 상승 인터와 기능, 샛별형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갭 상승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들을 넘길 때 시세 분출. 오늘 방송은 뭐 다른 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 문나님은 이번에 또 대단하신 게 LG노텍을 잡아내셨잖아. 이번에 LG노텍 미끄러져서 20만 원대 중반 마일에 내려왔을 때. 지금 오늘 얼마? 33만 원 넘겼죠. 그 짧은 사이에 시가총액 8조 육박하는 종목으로 또 엄청난 수익.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 있어요. 오늘 13일 걸로 올려드릴까요? 13일 날 교육해드린 야간 방송 있잖아요. 그거 올려주세요. 그거 올려주시다가 오늘 게 다 완성이 되면은 오늘 걸로 바꿔주세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 거 하루 한 가지만 계속 나가면 됩니다. 새벽에 또 방송 보실 분들, 늦게 참여하신 분들 시황 보셔야 되니까. 계좌 수익률 이렇게 가져가셔야죠. 연간 단위에. 종목 하나가 아니라 월 단위 기준에서 계속적인 수익.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윤정두 최고다 70110 한번 갑시다. 윤정두 최고 70110
고생들 하셨습니다.